누가 봐도 혼인 사기야. 집은 우리 아들 이름으로 돌리고 며느리는 내보내. 어머니 진정하세요. 확인도 안 하고 이러시면 확인? 내가 흥신소까지 써서 알아봤어. 파산 기록도 있다고. 같은 시각 수지는 친정에서 무너지듯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이혼해야 하나 봐요.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자짜 병원장이라고 올렸어요. 회사에서도 다 알고. 수진아, 아버지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구나.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동대문구 한복판 좁은 골목길 사이로 빼곡히 들어선 다가구 주택들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습니다. 그중 한 집 2층에서 한수진이 아침 준비에 바쁩니다. 35의 수진은 이른 아침부터 밥을 짓고 반찬을 챙기며 하루를 시작하죠.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늘 똑같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아래층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오고 골목 끝에서는 택배 오토바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분주함 속에서도 수진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능숙합니다. 찬밥을 데워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달걀 프라이를 부치며 하루를 준비하죠. 수진아, 밥 다 됐냐? 안방에서 시어머니 오정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68배 정자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목소리가 쉬어 있습니다. 네, 어머님. 곧 차려드릴게요. 수진이 대답하며 찬장에서 그릇을 꺼냅니다. 이 집에서의 아침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정자가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하고 남편 김민우가 출근 준비를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수지는 이런 일상에 이미 익숙해졌지만 가끔씩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친정일과 시댁일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저녁 시간에는 더욱 그렇죠. 민호는 40의 나이답게 침착합니다. 회사원인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상을 반복하죠.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도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가끔 수진과 눈이 마주치면 미안하다는 듯 미소를 짓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정자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역력하죠. 민호도 나름대로는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침묵을 선택하죠. 정자는 80년대와 90년대에 봉제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절에는 제법 잘 나가는 사업가였죠. 미싱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 퍼지는 공장에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납기 일에 맞춰 옷을 납품하는 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동대문 시장 상인들과도 친분이 있었고 명절 때면 직원들에게 보너스도 넉넉히 주곤 했죠. 그때만 해도 정자는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판단력도 있었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장도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의 충격이 워낙 컸던 탓인지 정자는 지금도 체면에 대해 유독 예민합니다. 무너진 것은 사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감도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 여유도 모두 한꺼번에 잃었죠. 그 이후로는 남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더욱 체면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하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남들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경로당에 나가서도 다른 할머니들과 비교하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며느리인 수진에게도 남들한테 우습게 보이지 않게 행동하라고 자주 당부합니다. 정자의 이런 태도는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수진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죠. 무엇을 해도 남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는 말을 듣게 되니까요. 수진은 낮에는 중소기업 총무팀에서 일합니다. 급여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직장이라 다행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각종 서류를 처리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챙기는 일을 하죠. 출장비 정산, 연차 관리, 회사 행사 준비 등 소소하지만 중요한 업무들을 담당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고 상사들도 수진의 꼼꼼한 성격을 인정해 주죠. 하지만 퇴근 시간이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친정으로 가야 하거든요. 퇴근 후에는 친정으로 향합니다.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저녁 식사 준비와 약 챙기는 일을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수진은 매일 이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관절염이 심하셔서 혼자서는 장보기도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수진이 미리 장을 봐두거나 반찬을 만들어 두고 갑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약을 챙겨드린 후에야 시댁으로 돌아오죠. 친정 아버지 박성우는 62살입니다. 수진과 성이 다른 이유는 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이죠. 수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갈라서면서 어머니가 재혼하게 되었고 수진은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우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습니다. 오히려 더 끈끈해진 면도 있죠. 이혼 후에도 박성우는 수진을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대학 등록금도 대주었습니다. 수진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죠. 박성우는 의료법인 재단의 병원장입니다.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족들의 신상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환자와 병원이 주인공이지 내가 주인공이면 안 된다는 것이 박성우의 철학입니다. 병원 홍보물에도 자신의 사진을 잘 내지 않고 언론 인터뷰도 최대한 피합니다. 의료진과 환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병원 운영도 환자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무료 진료도 자주 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진도 시댁에 아버지 직업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철학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이혼 가정이라는 점도 시댁에서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죠. 그냥 아버지가 병원에서 일하신다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매한 설명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하지만 정자는 이런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며느리 집안이 변변하지 않아서 숨기는 것이라고 오해하죠. 집안 내력이 떳떳하면 뭘 그렇게 숨기냐고 생각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우리 며느리 집안이 좀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곤 하죠. 다른 할머니들도 그래. 혼수도 별로였다면서? 라며 맞장구를 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집안 얘기도 제대로 안 한다니까라는 말도 나오죠. 이런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수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굳이 해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고 시어머니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답함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속이 터질 것 같지만 참고 견디죠.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말 오후 따뜻한 햇살이 거실로 스며드는 가운데
세 식구가 늦은 점심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회사 일로 바빠서 평일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함께 하기 어려웠거든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와 불고기, 각종 반찬들이 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자는 숟가락을 들면서도 무언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며칠 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민호야. 정자가 아들을 부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민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 뭐가 궁금하세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내 장모 쪽은 왜 그렇게 꼭꼭 숨기니? 혼수도 변변찮았고 집안 얘기도 제대로 안 하고. 수진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죠. 정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박할머니가 그러는데 내 부모는 거지라며 말들 하던데 그냥 사실인 거야? 이 말을 들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계신지 알고 있는 수진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말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철학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하지만 정자는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뭐가 좀이야? 며느리 집안 내력도 모르고 결혼한 게 잘못이지. 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친정에서 뭐라도 도와주는데 우리 며느리는 오히려 친정 뒷바라지만 하고 다니잖아. 수지는 꾹 참으며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자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만든 단체 톡방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택배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용도였지만 점점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는 공간이 되었죠. 정자는 망설이지 않고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새로 들어온 식구가 있는데 예의가 없네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숨기는 게 많아 보여요. 이 글을 본 다른 입주민들이 하나둘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집인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 때와는 다르죠. 정자는 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친정 내력도 제대로 안 밝히고 혼수도 변변찮았는데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단톡방의 분위기가 점점 가십 모드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인지 추측하기 시작했고 각자 아는 소문들을 보태기 시작했죠. 이틀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단체 톡방에 개인 신상에 관한 부적절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공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죠. 무슨 일이길래 관리사무소에서 저런 공지를 내지? 누군가 큰 문제를 일으킨 모양이네. 그 무렵 정자는 더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설 흥신소에 연락을 한 것이죠. 며느리 친정을 좀 알아봐 주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흥신소 직원은 성명과 대략적인 거주지, 정보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팩스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성우라는 이름의 사람이 10여 년 전에 사업 실패로 파산 신청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자는 그 서류를 보며 무릎을 쳤습니다. 꺼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정자가 받은 자료는 동명이인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박성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백 명은 되거든요. 흥신소에서도 정확한 본적지나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완벽한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했지만 정자는 이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에서 도움은커녕 오히려 며느리가 뒷바라지를 하고 다니는 거구나. 같은 날 저녁 수진이 회사에서 돌아와 시댁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자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내 친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네, 뭘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정자는 팩스 용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야. 사업 망해서 파산한 기록이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숨기고 다녔구나. 수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알면 어떨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하지만 정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이미 다 조사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은커녕 오히려 내가 뒷바라지를 하고 다니는 거였구나.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가족들의 신상 노출을 꺼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선뜻 말하기가 어려웠죠. 민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승리한 듯한 표정이었고 아내는 풀이 죽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자가 팩스 용지를 들이밀며 설명했습니다. 내 장인어른이 파산한 기록이 여기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숨기고 다녔던 거야. 민호는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생년월일도 다르고 주소지도 달랐거든요. 어머니, 이건 동명이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자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이 뭐야? 이름도 똑같고 나이도 비슷한데. 정자의 오해는 확신이 되어버렸고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지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철학을 어기면서까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오해가 점점 큰 갈등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고 수지는 진실을 말하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자는 자신이 진실을 밝혀냈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고 수지는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죠. 민호는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나설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 어느 화요일 아침 정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어젯밤부터 계속 아프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아프다고 하더니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좀 참아보자.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민호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참으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때 경로당에서 알고 지내는 김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자야, 허리 아프다고 했지? 내가 좋은 병원 하나 알려줄게.
김할머니는 며칠 전에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이 무척 좋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성우 병원이라고 하는데 병원장님이 무료 진료비 지원도 해주시고 치료도 잘하셔. 특히 우리 같은 어르신들 허리 치료에는 정말 유명하다니까. 정자의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박성우 병원? 병원장 이름이 박성우라고? 그래, 맞아. 아주 친절하시고 실력도 좋으셔. 정자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아버지 이름도 박성우였는데 설마 같은 사람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파산한 사람인데 병원을 운영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저 우연히 이름이 같은 모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내일 가볼까? 정자가 말했습니다. 응, 가봐. 나도 거기서 허리 치료받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김할머니의 추천에 정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자는 민호와 함께 박성우 병원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의 병원이었습니다. 로비도 넓고 깔끔했고 환자들도 꽤 많았죠. 접수대에서 초진 접수를 하며 정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각종 의료 관련 인증서들과 감사장들이 걸려 있었고 무료 진료 안내 포스터도 보였습니다. 여기 병원장님이 박성우 맞죠? 정자가 접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성우 병원장님께서 직접 진료해 드릴 예정이에요. 한편 수지는 그날 오후에 병원 봉사 일정이 있어서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는 아버지 병원에서 하는 무료 진료 봉사에 참여하곤 했거든요. 주로 어르신들의 접수를 도와드리고 진료 후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 즈음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환자가 많은 것 같았죠. 수진아, 왔구나. 간호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형외과 초진 환자가 몇 분 더 계신다. 도와주면 고맙겠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접수대 근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기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 정자였습니다. 옆에는 민호도 함께 앉아 있었죠.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병원에 오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정자는 병원장 실명판을 흘긋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병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 아버지와 연결지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진의 성이 한수진이니까 친정아버지도 한씨일 거라고 당연히 여겼거든요. 박성우라는 이름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병원장님 이름이 박성우네. 정자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버지랑 이름이 똑같아. 민호도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곧 정자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오정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정자는 민호와 함께 일어나서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마주치게 될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버지께 미리 말씀드려야 할까 싶기도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가 진료실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박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박성우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자는 허리 통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허리가 며칠 전부터 아파서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해요. 박성우는 자세히 문진을 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호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떻게 되세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사자 수진입니다. 환자분 설명 도움이 필요하시면. 수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박성우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봉사자로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환자가 시어머니일 줄은 몰랐던 거죠. 아버지.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허리 검사는 지난번 MRI로 충분할까요? 이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장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정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병원장이 수진 아버지라고? 민호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어른이 병원에서 일한다고만 들었지 병원장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박성우는 상황을 파악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환자분의 보호자가 제 딸이군요. 정자는 아직도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조사 결과에는 박성우가 파산했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병원의 원장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혹시 가짜 병원장인 건 아닐까, 아니면 사무장 병원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성우는 전문적으로 정자의 허리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설명했습니다. MRI 촬영을 해보시고 물리치료를 병행하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세요. 하지만 정자는 진료 내용보다는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병원장일까?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진료가 끝나고 나서 정자는 민호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수지는 아직 봉사 일정이 남아 있어서 병원에 남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자는 계속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민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민호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정자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사한 자료가 틀렸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방금 본 현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병원에서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에는 박성우가 파산했다고 나와 있었는데 방금 만난 박성우는 큰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병원장인 척 하는 건 아닐까? 요즘 사무장 병원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런 건 아닐까? 정자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가 생각났거든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 분명히 그런 거야. 허울 좋은 사무장 병원일 수도 있잖아. 정자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조사한 파산 기록이 틀릴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오히려 며느리 가족이 가짜 신분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민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죠.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세요? 정자는 아들을 불러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해. 민호는 궁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병원에서 본 게 말이야. 분명히 내가 조사한 자료에는 박성우가 파산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병원 원장일 수가 있어? 정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사무장 병원이라는 게 있다잖아.
의사 면허 빌려서 운영하는 거 말이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추측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확인도 안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하지만 정자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뭐가 위험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정자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서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관리사무소에서 주의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자는 다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동네에 가짜 병원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시작으로 정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나갔습니다. 오늘 직접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파산 기록이 있는 사람이 병원장 행세를 하고 있어요. 사무장 병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자의 글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병원인가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도 있네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단톡방은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민호가 이를 발견하고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또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확인도 안 된 일을 이렇게 올리시면 큰일 납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뭐가 큰일이야? 동네 사람들이 속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은 거지. 정자는 오히려 자신이 동네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경로당에도 나가서 같은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가짜 병원장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로당 할머니들은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진짜요?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도 있나 봐요. 정자는 자신이 조사한 파산 기록을 근거로 들며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사업 망해서 파산한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틀림없이 가짜예요. 이런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경로당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동네 마트, 미용실, 찻집까지 번져갔죠. 박성우 병원 조심하래요. 가짜 병원장이라던데요. 사무장 병원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럽다던 이야기가 점점 확실하다는 식으로 바뀌어 갔죠. 한편 수지는 회사에서도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수진 씨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던데 진짜예요? 어떤 병원인지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시선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업무용 메신저에 익명으로 들어온 메시지를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장 딸이면 티 좀 내보시지. 왜 이렇게 숨기고 다녀요? 수지는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 내부 사람인 것은 분명했지만 익명이라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수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서도 시어머니의 오해와 의심을 받고 회사에서도 이상한 시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철학을 존중해서 조용히 지내려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날 저녁 수지는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성우는 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가짜 병원장이라고 의심하신다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흥신소까지 동원해서 조사하셨는데 동명이인의 파산 기록을 받으셨나 봐요. 그걸 근거로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박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평생 환자들을 진심으로 치료하며 살아온 자신이 가짜로 의심받는다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우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나 사람을 바꾸는 건
서류와 사실이야. 박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증빙을 준비해보자. 박성우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확인서를 요청하고 보건소와의 지역 의료협약 공문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무료 진료비 지원 기금의 회계 감사 보고서도 함께 모았죠. 이런 서류들이면 의심을 풀 수 있을 거야. 박성우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어. 시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준비는 되어 있다고 전해줘. 수지는 아버지의 차분한 대응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죠. 시어머니의 오해가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로도 풀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정자는 이미 자신의 생각에 너무 확신을 갖고 있었고 주변에도 소문을 퍼뜨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싶었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께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머니께 보여드리면 오해가 풀릴 것 같은데.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어머니도 진실을 아시면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정자의 완고한 성격을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서류만으로 그동안 쌓인 오해와 의심을 풀 수 있을까요? 며칠이 더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진 상태였고 이제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정자는 민호를 불러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랑 같이 나가자. 중요한 일이 있어. 민호는 회사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자가 데려간 곳은 동네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각종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중년의 법무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정자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혼인 사기를 친 것 같아요. 친정 아버지가 병원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자는 흥신소에서 받은 파산 기록을 법무사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분명히 사업 실패로 파산한 기록이 있는 사람인데 병원장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법무사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서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없나요? 하지만 정자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동명이인이 뭐예요? 이름도 똑같고 나이도 비슷한데. 정자는 법무사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집은 우리 아들 이름으로 돌리고 며느리는 내보내고 싶어요. 이혼 소송을 도와주세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혼인 사기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 조사해서 증거를 찾아보겠어요. 일단 상담은 받고 싶으니까 준비해 주세요. 법무사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파트 단톡방에는 더욱 자극적인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올린 글을 본 다른 입주민들이 각자 아는 소문들을 덧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성우 병원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가짜 병원장이라니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정자가 올린 파산 기록 이미지를 캡처해서 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명이인의 기록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믿었죠. 이런 글들이 단톡방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 내용을 동네 맘카페에도 올렸고 소셜미디어에도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병원장설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죠. 처음에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다시 한번 경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재차 알려드립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근거 없는 글 게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공지가 올라올수록 사람들의 호기심만 더 자극했죠. 수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혹시 온라인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수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글이요? 동료는 휴대폰을 꺼내서 맘카페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요. 수진 씨 아버지 병원 관련된 글인 것 같은데. 수진이 그 글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가짜 병원장이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파산 기록, 이미지까지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댓글들도 악의적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환자들이 피해를 보겠어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수지는 급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이에요. 온라인에 아버지 관련해서 악성 글이 올라왔어요. 민호는 이미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와서 회사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뭐라고 올라왔는데? 수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민호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법무사까지 만나고 오셨는데 이제 온라인까지 번진 거야?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회사를 나와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알려드리고 대응 방법을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휴대폰으로 계속 관련 글들을 확인했는데 점점 더 많은 곳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리뷰 사이트에까지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친정에 도착한 수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박성우는 딸을 다독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수진이 보여준 온라인 글들과 댓글들을 보면서도 박성우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소리로 싸우면 같은 사람이 된다. 우린 사실로 싸우자. 박성우는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증빙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인가서, 재단 이사장 확인서, 회계감사 보고서, 무료 진료비 지원 기금 관련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대응해야겠구나. 박성우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병원 변호사와 상의해서 명예훼손 대응을 준비하고 공개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야겠어.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온라인에 관련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정자는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뭘 그만해? 사기꾼을 잡는 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지. 정자에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은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컸죠. 민호야,
넌 너무 순진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 정자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경험이 많으니까 믿어. 민호는 더 이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되기도 했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공개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더 이상 개별적인 해명으로는 퍼져나간 소문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우는 병원 사무국장과 법무팀 변호사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 사안이 심각합니다. 공개적인 사실 확인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사무국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이런 일로 공개 해명을 하시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성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 널리 퍼진 상황입니다. 침묵하면 오히려 의혹만 커질 거예요. 변호사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명확한 증거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박성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병원 1층 로비에서 공개 사실 확인 자리를 갖겠습니다. 재단 이사장님과 회계법인 담당자, 지역의사회 임원을 모두 모시겠습니다. 이런 준비가 이루어지는 동안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가짜라는 소문이 있다던데? 그럴 리가 있나? 10년 넘게 여기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한편 수지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온라인에는 계속해서 악성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병원 리뷰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들은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기꾼 병원 조심하세요. 가짜 의사한테 진료받을 뻔했네요. 이런 곳은 폐업시켜야 해요. 수지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오후에 공개 해명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회계법인 담당자, 지역의사회 임원뿐만 아니라 평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과 고호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온라인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죠. 오후 2시 정각 박성우가 1층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저와 이 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어서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박성우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의료법인 설립 인가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서입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재단 연차 회계 감사 보고서입니다. 외부 회계법인에서 감사한 정식 문서로 투명한 병원 운영을 증명합니다. 회계법인 담당자가 나서서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문서는 저희가 직접 감사한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무료 진료비 지원 기금 사용 내역입니다. 박성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구청과 협력하여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며 모든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파견 나온 담당자도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박성우 병원장님의 사회공헌 활동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의료봉사 관련 기사들입니다.
박성우가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희 병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문사에서 정정보도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역 의사회 임원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박성우 병원장님은 저희 의사회에서도 모범적인 의사로 인정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때 군중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온라인에 올라온 파산 기록은 뭡니까? 박성우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동명이인의 것입니다. 한국에는 박성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백 명 있습니다.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기록입니다. 박성우는 자신의 신분증과 의사 면허증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제 정확한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순간 로비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민호가 정자의 손을 잡고 나타난 것입니다. 정자는 며칠 전부터 이 자리에 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민호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자는 박성우를 바라보며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서류들이 모두 진짜라는 보장이 있나요? 이때 수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늘 가족을 뒤에 두십니다. 어려운 환자부터 챙기느라요.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어보였습니다. 제가 박성우 병원장 딸임을 증명합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딸이 맞나 봐요. 그럼 그동안 소문이 틀렸던 거네요. 가족끼리 성이 다른 이유가 있었구나. 환자들 중에는 박성우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은 10년 넘게 우리 동네에서 진료해 주신 분이에요. 무료 진료도 자주 해주시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자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파산 기록이 동명이인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고 박성우의 신원도 여러 기관에서 공식 확인해 주었거든요. 경로당 친구들도 몇 명 와 있었는데 그들도 정자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야, 이제 그만해라. 확인도 안 하고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어? 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성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로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박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이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체면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창피를 당한 셈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지금까지 퍼뜨린 소문들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사람을 망가뜨렸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해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해명이 끝난 후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박성우는 정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정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의심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공개 해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로 정자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나오지 않았죠. 민호와 수진도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밥상을 차리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진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정자의 방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다시 한번 불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죠.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제서야 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정자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죠.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붓고 빨간 것으로 보아 혼자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정자의 첫마디는 사과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강하고 고집스럽던 정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내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 체면만 생각하다가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우리 민호한테도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수지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내가 사람을 의심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온라인에까지 올렸어. 이게 실수라고 할 수 있나? 정자는 자신이 한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자책했습니다. 특히 내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해. 민호도 방에 들어와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면 된 거예요. 하지만 정자는 여전히 괴로워했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 이미 상처 준 건 어떻게 해?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으니 어머니가 끝내주세요.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끝내야지. 정자는 휴대폰을 꺼내서 아파트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올린 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들도 여전히 달려 있었죠.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오해와 과장으로 며느리와 그 가족, 병원에 피해를 드렸습니다. 정자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자료는 동명이인의 기록이었고 박성우 병원장님은 정식 의료진이 맞습니다. 모든 소문을 철회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정자는 망설였습니다. 이 글을 올리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였거든요. 올리세요, 어머니. 민호가 격려했습니다. 용기 내세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진짜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게시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과문이 단톡방에 올라가자 곧바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자님, 용기 있는 분이세요. 이제 오해가 풀렸네요. 하지만 정자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단톡방뿐만 아니라 경로당, 동네 곳곳에 퍼뜨린 소문들도 모두 정정해야 했거든요. 내일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한테도 사과해야겠어. 정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트, 미용실. 내가 소문을 퍼뜨린 모든 곳에 가서 잘못됐다고 말해야겠어. 이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왔을까 싶어서 민호가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박성우였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인어른이 오셨네요.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시댁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직접 오셨어요? 박성우가 현관에 들어서자 정자는 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성우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우는 차분한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고개 드세요. 박성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실에 앉은 네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명예훼손은 고소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사과의 기회를 드리려 합니다. 정자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박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 단톡방에 공식 사과문 게시. 둘째, 경로당과 이웃에게 사실 정정. 셋째, 흥신소, 의뢰 기록 폐기 및 재발 방지 서약. 정자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와주신다고요? 박성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도 피해자세요. 잘못된 정보에 속으신 거니까요. 박성우는 정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체면이라는 건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정자는 이 말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체면을 지키려고 했던 방법이 오히려 체면을 깎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진실로 체면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민호가 물컵을 가져다가 어머니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정자는 아들의 배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도 얼마나 부담을 줬는지 생각하니 미안했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너무 철없었지? 민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박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함께 해결해 나가요. 정자가 급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혼자 할게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하지만 박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끼리는 함께 해야죠. 이 말을 들은 정자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박성우가 떠난 후 세 식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수지는 아버지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민호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정자는 약속한 대로 동네 곳곳을 다니며 사과하고 사실을 정정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처음에 할머니들이 차갑게 대했지만 정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점차 이해해 주었습니다. 마트와 미용실, 심지어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일일이 찾아가서 자신이 퍼뜨린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았죠. 처음에는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글들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박성우의 도움으로 각 커뮤니티 관리자들에게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잘못된 정보들을 삭제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대부분의 악성 글들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정정 공지가 올라갔죠. 관리사무소에서도 허위 정보 유포 금지라는 공지를 다시 한번 띄우면서 아파트 단톡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화요일 오후 박성우 병원 지하 강당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비 지원 기금의 새로운 명칭을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의료진들까지 강당을 가득 메웠죠. 무대 위에는 새로운 현판이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박성우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성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진료비 지원 기금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이름일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죠. 이 기금의 새로운 명칭은 오정자 어머니 기금입니다. 박성우가 발표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금 명칭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 기금은 자식과 며느리가 부모를 모시느라 허리 휘는 시대에 치료비 때문에 체면을 버려야 했던 어머니들을 위한 것입니다. 박성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정자 어머니는 젊은 시절 봉제 사업을 운영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셨습니다. 외환위기로 모든 것을 잃으셨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셨죠. 이런 어머니들의 마음을 기리고자 이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정자는 객석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를 이렇게 의미 있게 재조명해 주다니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천이 거치며 현판이 공개되었습니다. 오정자 어머니 기금이라는 글자가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정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로 무너져 체면만 붙잡고 살던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 경험이 다른 어머니들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행사가 끝난 후 로비 한켠에서 수진이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수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어머님이세요. 정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참아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오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진심과 이해만이 남아 있었죠. 어머님, 밥 먹으러 가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동시장 칼국수 쏠게요. 정자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칼국수 먹으러 가자.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을 사다니 하며 체면을 차렸겠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는 누가 누구를 챙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 내가 너무 오래 부끄러움을 몰랐구나. 정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소문을 퍼뜨린 자신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쳤는지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왔죠. 민호가 셋의 뒤를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단톡방부터 만들자. 아파트 단톡방 말고. 정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남들 걱정 말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민호의 제안에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가족끼리 더 많이 대화해요.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면서 정자는 뒤돌아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기금 안내판이 로비에서 보였습니다. 오정자 어머니 기금. 예전 같으면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부끄러워했겠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어머니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이름이 쓰인다는 것이 뿌듯했거든요. 겨울 햇살이 병원 유리문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죠. 정자, 수진, 민호는 나란히 걸으며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진실로 묶인 가족이 되어서 말이죠. 길 위에서 정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숨기거나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게 제일 좋아요. 칼국수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한테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이 되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세 사람은 따뜻한 칼국수를 먹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진정한 품위를 찾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 같네요. 수진도 동감했습니다. 따뜻한 집이 된 것 같아요. 정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좋은 어머니,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체면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 가족을 이끌어가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세 사람은 조용히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그들의 관계에도 따뜻한 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